세계 정세 해부로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슬람 공화국 정권은 마침내 장갑차와 전차를 자국민을 향해 공식적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시민들은 맨손에 맨몸 말 그대로 손에 쥔 것이라곤 분노와 숨결뿐인데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와 바시즈는 전차와 장갑차로 국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디를 닮았느냐고요? 중국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란 정권은 트럼프를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향해 한번 붙어보자는 식으로 시비를 걸고 심지어 서방까지 겁박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뭐라고 답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장면은 이란이 바시즈라는 준군사 조직과 특수부대를 동원해 장갑차까지 끌고 나와 전국적 규모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세력이 최근 며칠간 이어진 시위에서 시민들을 강경 진압했고 그 정점이 1월 8일과 1월 9일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 장면을 2019년과 2022년에 벌어졌던 일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라며 중국에서 벌어졌던 장면과 닮았다고도 했습니다. 즉 이란 시민과 이슬람 공화국 정권 사이의 긴장은 이미 꼭대기까지 치솟았습니다. 정권이 맨손의 민간인을 상대로 전차와 장갑차를 꺼냈다는 것은 광범위한 탄압, 광범위한 체포, 그리고 광범위한 살해까지도 염두에 둔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런데 표적은 시민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트럼프까지 노골적으로 도발합니다. 이란의 한 고위 장성은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하러 들어갔듯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러 들어오면 더 비참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군은 준비가 끝났고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휴전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난번은 2025년에 있었던 미국과 이스라엘 대이란의 12날 전쟁이며 그때는 휴전이 있었지만 이번엔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 트럼프는 이란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부푼 꿈 같은 건 접으라는 식입니다. 군사 위협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트럼프를 체포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란 법무장관은 트럼프에 맞서 법적 수사, 즉 사건을 열었다. 그를 수사의 정의 앞에 세우고 이란에서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대체 무슨 범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국민을 상대로 피를 뿌린 쪽은 이슬람 공화국 정권인데 책임은 늘 바깥에서 희생양을 찾아 얹어놓습니다. 안에서는 총과 곤봉, 밖에서는 남 탓이라는 참 편리한 국가 운영 매뉴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탄압 국면에서 이란 시민들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닿았습니다. 양쪽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 정권의 폭력도 이미 정점이고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 의지도 임계점에 올라 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를 시민에게 들이댄 순간 판은 극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시민들은 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내무안보부 출신의 한 고위 인사가 하메네이를 배신하고 시위대 편에 섰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레자 팔라비 왕세자 편에 서서 트럼프에게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란 시민들은 아직 싸울 의지가 있고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도 정점에 올라 있고 더 오래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빨리, 더 일찍 움직여야 시민들이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내무안보부 소속 고위 인사로 알려진 인물은 레자 팔라비 편에 서서 트럼프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이란 국민은 기다리고 있고 그들의 인내심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는 또 이슬람 공화국 정권의 요원들이 시민에게 G3 소총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G3 소총으로 실탄을 쏴서 시위대를 향해 난사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와 미국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백악관에서의 기자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 질문에 직접 답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837명을 교수형, 즉 처형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일이 벌어지면 그들에게 매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에 무엇이 벌어질지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은 처형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최소한 시민을 교수용으로 처형하는 계획은 물러섰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그리고 이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군사 행동이 여전히 고려 대상인가? 트럼프는 여전히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국민을 교수형에 처하지 않기로 했으니 우리는 군사 개입을 하지 않는 거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군사 개입 옵션을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전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날인 1981년 이라는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444일 1년이 넘도록 붙잡아 두었던 미국인 인질 52명을 석방했다. 그들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 선서 하루 전날 석방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교훈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양보는 나쁜 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인 인질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폼페이오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슬람 공화국 정권 같은 잔혹한 권력에는 말로 달래는 해법이 통하지 않으며 결국 힘의 언어 외엔 없다는 주장입니다. 레이건이 그랬고 당시 이란은 굴복했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암시, 즉 군사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발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미국과 트럼프만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방 전체를 위협합니다. 서방이 침묵하거나 트럼프에 동조하면 테러와 폭동이 서방의 모든 도시를 뒤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란 국방장관은 서방이 침묵하거나 트럼프를 돕는다면 거리 곳곳에서 폭동과 불안이 번져도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IS 같은 테러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사례를 거론하며 지금의 기술은 어디서든 공격과 혼란을 가능하게 한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협박의 언어가 국가의 공식 문장처럼 굳어지는 순간 그 정권은 이미 테러를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테러를 자랑처럼 들먹이는 지점까지가 있는 겁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은 공식 채널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럽은 이란의 용감한 남성과 여성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자유를 요구하며 목숨을 걸고 나서는 이란 국민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유럽은 이미 인권 탄압, 핵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문제를 이유로 이란에 제재를 부과해왔다. 그리고 오늘 이란의 드론과 UAV 수출, 미사일 기술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 더 나아가 대외정책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와 함께 이 정권이 시위대를 상대로 벌이는 피비린내 나는 탄압에 대응하는 추가 제재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무의미한 분쇄기처럼 사람과 도시를 갈아놓고 있는데 이란은 그 분쇄기에 기름을 붓는 쪽에 서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누군가는 이득을 본다는 냉혹한 공식이 있죠. 그리고 그 공식은 대개 총알과 드론을 파는 쪽만 미소 짓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하늘을 찢는 폭발음은 결국 누군가의 회계장부에 찍히는 잔혹한 숫자일 뿐인 현실, 그게 바로 이 전쟁의 비열한 얼굴입니다. 어쨌든 이란은 유럽을 협박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유럽은 제재를 더 크게, 더 넓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슬람 공화국 정권은 이제 전차와 장갑차를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화학 무기까지 사용했다는 보고도 나옵니다. 과연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란이 자국민을 상대로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은 국제사회로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독립기자들이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도했습니다. 미국계 이란인 독립기자 카르멘 멜라메드가 CBN 뉴스를 통해 전한 내용입니다. 그는 신뢰할 만한 여러 보고를 근거로 이란 보안 당국이 1월 8일부터 1월 10일 사이에 대규모 진압 과정에서 독성 화학물질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도시의 독립 소식통들은 특히 젊은 시위 참가자들이 시위 직후
집단적으로 호흡 곤란, 마비, 구역, 어지럼증, 현기증, 심지어 실명 증상을 보였다고 묘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병원과 클리닉으로 몰려갔고 의사들은 정체불명의 화학작용제에 노출된 징후가 있으며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물질의 정확한 정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증상이 광범위하고 동시에 나타난 점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화학무기 의혹과 더불어 이란 내부에서 새어나오는 희귀한 정보는 더 끔찍한 그림을 그립니다. 인터넷이 잠시 열리는 짧은 순간들의 멜라메드는 정권이 여러 대도시에서 집단 매장지를 파기 위해 불도저를 사용했다는 메시지를 계속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가족들은 시신이 당국에 의해 압수될까 두려워 뒷마당이나 정원에 몰래 매장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더 심각하게는 정권이 수천 구의 시신을 붙잡아 두고 몸값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사람을 죽인 그 총알값까지 요구하고 동시에 희생자가 IRGC 산하 준군사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입니다. 폭력이 끝났다는 발표와 달리 현장 현실은 탄압이 계속 격화되고 있다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멜라메드는 이란 내부에서 온 녹음 파일들을 받았다고 하며 거기에는 AK-47 사격 소리와 함께 IRGC 무장 조직이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하며 추적하고 체포하는 소리가 분명히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영상은 무장한 이들이 민가의 무작위로 들이닥쳐 신문도 없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증언자들의 묘사에 따르면 학살은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으며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암울한 공기 속에서 드물게 희망으로 읽힐 수 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아짜낙 해킹을 당한 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미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해커들은 이란의 모든 국영 채널에서 레자 팔라비 왕세자의 메시지를 약 10분 동안 연속 송출했습니다. 누가 배우인지 분명치 않지만 그 영상과 호소는 국내 시민들의 사기를 북돋았고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 해외 이란 커뮤니티가 계속 목소리를 내도록 격려했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은 검은 황금, 즉 석유라는 거대한 자원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석유 매장량은 세계 넷째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경제를 회복해 시민을 살릴 기회는 정말 없는 것일까요? 이란은 막대한 자연자원, 풍부한 에너지, 비옥한 토지, 그리고 교육받은 젊은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매우 번영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 부는 평범한 시민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내 탄압, 해외 권력 게임, 그리고 끝없이 비대해지는 보안기구에 불태워집니다. 그래서 국가는 멈춘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운명이 아니라 이슬람 공화국 정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비극적 사고가 아니라 최고 권력층의 선택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젊은이란 여성의 40%가 실업 상태라고 합니다. 한 세대의 미래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젊은 층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일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여성 청년층은 더 심각해서 40%가 넘는 비율이 노동시장 밖으로 사실상 밀려나 있습니다. 산업 전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민족적 자부심이었던 자동차 산업을 보십시오. 2011년에 이란은 연간 약 140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제재로 부품과 기술, 수출 시장이 끊기면서 생산이 100만 대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타브리즈 같은 도시에서는 공장이 조용해졌고 숙련 노동자들은 기대어 설 곳을 잃었습니다. 대기업 산업만이 아닙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인플레이션에 짓눌립니다. 이스파한 같은 곳에서는 카페와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시민들이 쓸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 부문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번거로운 행정 절차와 금융 접근성 부족에 목이 졸립니다. 사업 하나가 닫히면 피해는 연쇄로 번집니다.
노동자는 소득을 잃고 공급업체는 계약을 잃고 공동체는 남은 안정까지 잃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란을 살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암호화폐는 결국 부자들의 구명 보트일 뿐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제재를 우회해 거래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고 이슬람 공화국은 이를 통해 일정 기간 버텼습니다. 정부와 내부의 부유층은 암호화폐를 활용해 경제 일부를 재편했지만 대다수 시민은 손도 대기 어렵습니다. 2025년까지 이란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10억 달러 이상을 움직였다고 하며 주요 상대는 튀르키예, 중국, 러시아 등으로 언급됩니다. 글로벌 은행망에서 차단된 기업들에게 이것은 작은 변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2019년에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했고 값싼 전기를 미끼로 채굴업자를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력은 대가가 큽니다. 암호화폐 채굴만으로도 이란 전력의 8% 가까이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도시 하나를 밝히고도 남을 전기입니다. 그 사이 시민과 공장은 정전에 시달립니다. 마슈아드 같은 도시에서는 며칠씩 전기가 끊겼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채굴장이 전력망을 과부하시키는 동안 시민들은 어둠 속에서 냉장고도 공장도 일상도 멈춥니다. 더구나 시민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려 해도 리알 가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조각 하나조차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채굴장과 거래소는 국가 연계 기업이나 내부 부유층이 틀어지고 평범한 시민은 바깥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넷째라면서 왜 파산 직전인가? 석유가 넘치는데 어떻게 경제 붕괴에 가까워질 수 있는가? 이란은 세계 넷째 수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거론됩니다. 2016년 1월 기준 하루 약 320만 배럴을 펌핑하고 있으며 제재 이전 수준에 거의 복귀했다고도 합니다. 2025년 9월에는 수출이 하루 약 210만 배럴로 치솟았고 한 달로 치면 대략 6,300만에서 6,400만 배럴 수준으로 언급되며 약 4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석유가 거의 전부 중국으로 향하고 큰 폭의 할인 가격으로 팔린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유령선당 같은 방식으로 운송을 이어가며 현금을 돌리는 구조인데 이제 그 혈관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10월 워싱턴은 중국의 항만과 정유시설을 제재해 이란 석유의 최대 구매자를 정조준했습니다. 동시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70에서 75달러 수준으로 내려가 이란이 예산을 짤 때 기준으로 삼았던 80달러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달러 한 푼의 부족분은 곧바로 막대한 손실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2024년과 2025년에 석유 수입으로 약 200억 달러를 기대했지만 제재와 할인 판매 구조 때문에 그 목표는 멀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석유돈이 들어와도 시민에게 잘 내려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당 부분이 군사비와 지역 동맹, 예컨대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세력으로 흘러갑니다. 그 결과 학교, 병원, 인프라, 산업에 쓸 권력이 줄어듭니다. 돈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시민의 일상은 더 팍팍해집니다. 이란이 갇힌 덫은 이것입니다. 석유는 생명줄이면서 동시에 감옥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란은 원유에만 베팅을 2배, 3배로 걸었고 세계는 그 사이 제조업과 기술로 달려갔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들은 생산과 기술을 쌓아 올렸지만 이란에는 진지한 플랜 B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닥치면 경제를 떠받칠 다른 기둥이 없습니다. 이란의 공장들은 자동차나 전자제품, 기계류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부품, 금융, 해외 시장 접근이 막히면서 닫혔습니다. 유망 산업조차 성장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테헤란의 기술 스타트업이 2023년에 약 20% 성장했다는 언급도 있지만 자본도 글로벌 접근성도 안정적 인프라도 부족해 여전히 작고 취약합니다. 새로운 산업이 없으면 경제는 외다리 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석유마저 흔들리면 나머지는 같이 무너집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경고판입니다. 한때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산유국이었지만 부실한 통치와 부패, 강력한 제재 속에서 전면적 경제 붕괴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2018년에 초인플레이션이 100만 %를 넘겼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볼리바르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최악의 시기에 빈곤이 인구의 96%를 덮었으며 7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떠났다고 합니다. 석유 생산량은 하루 300만 배럴에서 최저치로는 50만 배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공장은 닫혔고 진열대는 비었고 시위는 더 치명적이 되었습니다. 이란이 방향을 바꾸지 못하면 베네수엘라와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자원의 저주가 불을 절망으로 바꾸고 대규모 이주와 국가 붕괴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특히 세계가 등을 돌리면 석유라는 혈관은 더 조여집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제재는 이란이 원유를 팔고 자유롭게 무역할 능력을 목조르며 자원 부국을 기본 고지서도 내기 버거운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이란 대통령조차 방송에서 나는 이란을 구할 수 없다고 사실상 항복한 듯한 발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2025년 말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서 거의 두 손을 든 듯 말합니다. 이란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고쳐라. 나는 못한다. 이것은 개혁의 호소가 아니라 항복에 가깝습니다. 상황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알이 붕괴하자 중앙은행 총재도 사임했습니다.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읽힙니다. 많은 이란인들에게는 위기의 책임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잿더미에서 먼저 도망치는 장면처럼 보였을 겁니다. 석유돈을 빼돌리고 부패를 굴리고 반대 목소리를 짓밟던 이들이 이제 와서 책임을 털어내고 떠나는 것, 그것은 분노한 국민에게 마지막 모욕입니다. 혼돈의 설계자들이 실패를 인정하는 동안 그들이 파괴한 나라는 피를 흘리며 버려진 채 남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생존의 길이 있느냐? 세 가지 해법이 거론됩니다. 이란이 멸망으로 가는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남아있는가? 솔직히 전망은 어둡지만 정권이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첫째, 연료와 식량 보조금 삭감입니다. 연간 약 800억 달러를 잡아먹는 보조금을 줄이면은 일자리와 인프라에 쓸 돈을 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삭감 자체가 또 다른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부패 척결은 그 못지않게 시급합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가 엘리트의 주머니로 사라지고 혁명 수비대와 연결된 기업들이 경제의 큰 부분을 지배합니다. 공개적 감시를 강화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작은 조치만으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시민에게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경제 다변화는 필수입니다. 테헤란의 기술 스타트업이 2023년에 약 20% 성장했다는 점은 압박 속에서도 혁신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농업, 석유화학, 광업도 더 많은 투자와 더 적은 관료 장벽이 주어진다면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 합의입니다. 위기 탈출의 마지막 문으로 거론됩니다. 2015년 핵 합의는 제재 완화가 얼마나 빠르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관광이 늘었고 동결 자산이 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2018년에 합의에서 빠지고 2024년 이후 협상이 교착되면서 이란은 다시 고립됐습니다.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는 여전히 이란 석유를 사지만 서방 시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테헤란이 해외 대리 세력을 지원하고 주변국과 갈등을 지속하는 한 제재는 유지되고 이란이 필요로 하는 구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전체적으로 장벽은 거대하고 서로 얽혀 있습니다. 강경파는 개혁이 권력을 약화시킬까 두려워합니다. 제재는 더 조여지고 긴장은 상승하며 도시들은 난민으로 과부하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500만 명을 넘는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빈곤은 깊어지고
경제는 더 나빠집니다. 더 많은 이란인이 탈출할 수 있고 그것은 지역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위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변화를 강제할 수도 있고 더 잔혹한 탄압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인간의 대가는 이미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이 압박 속에서 이란 시민들은 끈질긴 회복력의 불씨를 보여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란 국민은 영원히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을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